오늘은 8단원의 마지막인 홍계월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홍계월전은 고전 소설이죠. 그래서 직접 작품 보면서 고전 소설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볼까요?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소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력 계월을 얻었는데 계월 동그라미 계월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계월이 5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진다. 밑줄 쳐볼게요.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홍계월전은 고전소설 중에서도 영웅소설이에요. 그래서 홍계월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인데, 영웅은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의 부모님과 헤어진 게 바로 그 계월이 겪는 첫 번째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계월은 여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홍계월을 구해주게 되고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공은 계월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여공은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계월은 성별이 여자였죠. 평국이라는 이름을 고치면서 남자아이처럼 기른 거예요. 고친 후 동갑인 그 여공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된다. 이후 계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다.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은 원수라는 직책을 받고 보국은 부원수라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원수가 높을까요? 부원수가 높을까요? 당연히 원수가 높은 직책이겠죠. 그래서 보국보다 계월의 직책이 높다는 거예요. 부원수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나 보국이 계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가 크게 패한다. 계월은 이를 벌하려다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른다. 이 과정에서 밑줄 쳐볼까요? 계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데 바로 뭐인 거예요? 우연성인 거죠, 우연성.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우연성인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부모님하고. 계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로 병이 매우 깊어지자, 그러니까 계월이 전쟁에 다녀온 이후로 병이 난 거예요. 병이 깊어지자 천자는, 그러니까 즉 임금이겠죠? 천자는 어의를 보내게 돼요. 어의는 궁궐 속에 있는 의사잖아요. 그 의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의가 진맥을 보는데 이게 남자 진맥이 아니고 여인의 진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월이 여자임을 탄로나게 되죠. 그래서 계월이 상소를 올려 천자 속인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한다. 계월은 앞으로 귀중에 갇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보국과 혼인해라 라고 천자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계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른 다음날 보국의 애첩 영춘 영춘이 계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계월은 군법을 적용해서 그의 목을 베게 한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영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춘의 목을 베게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앞부분 줄거리예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가를 보니까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즉 여공한테 아랜 거예요.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사옵니다. 당연하죠. 직책이 더 높으니까 계월이. 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국의 남성 중심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찌 아내가
나의 애첩을 죽여서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라고 지금 여공한테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공이 이 말을 듣고 개월이 비록 네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그죠? 벼슬을 아직 놓지 않았고, 임금님께서 계속 벼슬을 유지하라고 하셨잖아요.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얘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추는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느냐. 또한 개월이 잘못해 궁노나 궁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개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만일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개월을 꺼린다면은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또한 개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을 싫어한다면 네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가시뜻 밑에 나와 있죠. 업신여가 하찮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 후로는 개월의 방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개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서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국을 남자를 하겠느냐. 여자에게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보국의 속 좁음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탓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나볼게요. 각설. 각설이 뭐냐면은 고전소설에서 화제를 바꿀 때 쓰는 용어예요. 이제 화제 바뀔 거예요. 각설. 이때 남간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어요. 읽어볼게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삼사오는데 이들 장수 천여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상께서는 어진 명령을 보내셔서 적을 방비하옵소서 예측할 수가 있죠. 누굴 보낼까요? 개월이를 보낼 거예요. 그쵸? 읽어볼게요. 그래서 손자께서 보고 크게 놀라서 의논하는 거예요. 조정의 관리들과. 그래서 그때 우승상 정영태가 이 도적은 좌승상 편국 동그라미 누구예요? 개월 얘기하는 거죠. 편국을 보내야지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천자가 편국은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인이니 여자이니 어찌 부르겠는가 라고 했더니 편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아직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어찌 규중에 있다고 하여 꺼리겠사옵니까 라고 하면서 편국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 볼게요. 이때 편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들과 장기 두고 바둑두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관직에서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고 명령을 하니까는 편국이 급히 놀라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천자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경이 규중에 경 누구예요? 바로 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경이 규중에 처한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자는 개월을 아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화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남간을 해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고 하는도다.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해서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편국이 신첩은 여자가 임금님께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첩의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남자로 속였잖아요. 속이고 공후의 장록을 받아 영화로 지낸 것도 황공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셨사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거나 힘을 다해서 지키겠사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는데 이때 편국이 보국에게 전령을 내리는 거예요. 즉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궁장, 즉 보국 얘기하는 거죠. 중궁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보국이 이걸 보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여공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개월이 또 소자를 중궁장으로 불의를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여공이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일렀느냐? 개월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이 당했으니 어찌 개월이 그러다고 하겠느냐?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가기를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 앞에, 그러니까 개월 앞에 보국이 다 옷을 갖춰 입고서 엎드리니까는 만일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국한테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가 장수에게 임무를 각각 정해주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하루에 난관에 당도했다. 3일을 머무르고 즉시 떠나 5일째 전축상을 지나 영경로에 다다르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이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 그래서 원수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치는 명령을 하달했죠. 장수의 명령을 어긴 자는 곧바로 뵐 것이다. 이러한 호령이 추상 같으므로 장군, 장수하고 군졸들이 겁을 내 어찌할 줄 모르고 보국도 매우 조심했어요. 그래서 이튿날 원수가 보국 보고 며칠은 중궁장에 나가 싸우라 하면서 보국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어서 나 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적장 온평이 이 소리를 듣고 성을 내서 나오다가 보국의 칼이 빛나면 온평의 머리가 말에 떨어졌다. 온평을 죽인 거예요. 그러자 적장 온경이 또 화가 나서 말을 몰라듣죠. 보국이 기세등등하게 온경의 칼을 든 팔을 치니 온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에 떨어졌다. 온경도 죽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본 적장 구덕지가 대로에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난데없이 적병이 또 사방에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겹으로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수가 즉 개월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높이 들고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보국이 원수를 보길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꿀자 말했다. 저러고서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오. 나를 업신 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한편 우와 초왕은 서로 의논한 거예요. 평국의 용맹을 보니 옛날 조자룡이 와도 당하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더니 명길이 대왕을 염려하지 마옵소서. 소장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평국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계교는 알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 묘책이 뭐냐면은 이 계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지금 황성에는 시신만이 있을 것이니 평국이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오화초계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치옵소서. 그러니까는 지름길로 몰래 황성으로 쳐들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해 살기를 바라고 황성을 올릴 것이니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계책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여 명의 군사와 그러니까 장수 100여 명하고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황성으로 곧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천자께서는 구덕지의 머리를 받아보고 태평으로 지내고 계셨어요. 저 전쟁이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5초의 동쪽 강화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몰려오며 황성을 범하고자 하나이다. 천자께서 매우 놀라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적장 맹길이 동쪽 강문을 깨치고 돌아 백성을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용사들도 다 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있으니까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오니까는 그 다음 볼게요. 천자가 이젠 죽겠구나. 앞에는 큰 강이요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혈세가 급하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라고 자결하려고 하니까는 죽는 것이 아깝거든 항서를 어서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한 붓이 없어 성안에 들어가 항서를 쓸 것이니 장군은 우리 황성을 살려주소서. 네 왕의 목숨이 아끼거나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을 항서를 써서 올려라. 천자께서 혼비백산하여 용포의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나 참아 못하고 하늘을 울어 통곡하여 말씀하셨다. 400냥 사직이 내게 와서 망할 줄 어찌알겠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이때 원수는 진중에 있으며 저걸 묻지를 못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춰볼게요.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 장막에 나가 천기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 등등해서 은하수를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역시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인 거죠.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들어가지고 천기를 읽고 그 천기가 또 이상함을 느끼고 그 이상함을 통해서 천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깨닫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내가 청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에 경각이 있도다. 내가 홀로 가려 하니 장군은 장수와 군주를 거느려 진군을 굳게 닫고 내가 오길 기다리라. 자 볼게요. 그래서 황성으로 간 거예요. 동방이 밝아옴으로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 황성이 다다랐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 역시 고전소설의 비현실성이에요. 갔더니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장안이 비어있고 궁궐은 모두 불타서 빈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 급히 들어갔다. 원수가 급히 쫓아가며 난 도적이 아니다. 대원수 평국이니 놀라지 말고 나와서 천자께서 가신 곳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나온 노인이 바로 여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 무슨 연유로 이 수치끔하게 몸을 감추고 있사오며 소부의 고모와 시모는 어디로 피난했는지 아시나이까? 뜻밖에도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력하였다거나 하면서 얘기해두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차 볼게요. 그러고서 말에 올라 천태력을 넘어갔다. 순식간에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보니 심리 모래사장에 적병에 가득해 항복하라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고 있었다. 이거 역시 비현실적이죠.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 볼게요.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툭을 고쳐쓰고 우레같이 소리치며 말을 제쳐 달려들어 크게 호령하였다. 적장은 나의 형상을 해치지 말라. 평국이 여기 왔노라. 네가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으랴. 이와 같이 말하며 천통과 달려가니 원수의 중충마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맹길이 매우 놀라 몸을 돌려 긴 챙을 높이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원수가 크게 성을 내어 네 칼을 들어 맹길을 치니 맹길이 두 팔이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또 자충우돌에 적주를 모조리 죽이니 피가 흘러 뇌를 이루어 적주의 죽음이 산처럼 쏟아졌다. 여기 볼까요? 피가 흘러서 뇌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적줄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다. 이건 뭐예요? 과장법하고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월이 가서 적장을 다 죽인 거예요.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억제할 줄 모르고 천자께서는 손가락을 깨물려고 있었다. 원수는 급히 말에서 내려 엎드려 통곡하여 여쭈었다.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평국이 왔나이다. 그 다음 볼게요.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기며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원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하셨다. 원수가 옥체를 구호하고 이윽고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원수에게 치하셨다. 그러니까 칭찬하셨다는 얘기예요. 짐이 모래사장에 외로운 넋이 될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사직이 안보하게 되었도다.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원수는 만리 변방에서 어쩔고와 짐을 구했는고 천기를 살펴보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부탁하고 즉시 황성에 왔사옵니다. 장안이 비어있고 폐하의 거처를 모르고 주저던 차에 시아버니 여공이 수채구멍에서 나오므로 물어서 급히 와 적장 맹기를 사로잡은 것이옵니다 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약적 서술도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예요. 알겠죠? 말씀은 대강 아래고 나와서 살아남은 적들을 낱낱이 결박해 앞세우고 황성으로 향했다. 원수의 말은 천자를 모시고 맹기에 탔던 말은 원수가 탔으며 행군 북은 맹기를 등에 지우고 모시는 신하를 시켜 북을 울리게 하며 궁으로 돌아갔다. 천자께서 말 위에서 용포소매를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니 신하들도 원수도 모두 팔을 들어 춤추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나라의 사직을 개월이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뒷부분 줄거리 볼게요. 개월이 천자를 구한 사이 보국이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개월이 적장 맹길인 채 하면 보국을 속여 조롱한다.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장이 맹길인 채인 거죠. 그래서 보국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 앞에서 인정하게 되고 둘이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수차례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한 개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자기를 받게 되며 또한 천자는 보국을 숭상에 봉하고 여공을 오왕에 홍모를 초왕에 봉한다. 이후 개월은 보국을 예로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고전 소설의 그대로 전형을 따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전형적인,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공이 영웅소설이면서 전쟁소설이죠. 그러니까 군담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고전소설의 특징들 알아봤고, 그러니까 알아야 될 특징들이 우연성, 비현실성, 영웅이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그 스스로 이겨내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고전 소설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